어머님, 여기는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내어준 그 집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180도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하게 웃던 그 입에서 독이 쏟아졌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모른 척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덫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40년간 노량진을 주름잡은 여자라는 걸, 그리고 제 허리춤에 묶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좌판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냉동창고 3개를 운영하는 도매업계의 큰손이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내 핏줄이라고 믿었던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막히고 억장 무너지는 사연,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해가 넘도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시계가 된 거죠.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비린내가 스며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냄새가 제 인생이고 제 자부심이라는 걸요. 이 손으로 생선 배를 갈랐고 얼음 박스를 날랐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경매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장화를 신고 냉동창고 3곳을 돌며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25해 전에 좌판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듣습니다. 김순자, 노량진의 여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좀 오글거리는 별명이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문을 열자 직원 2명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담배를 등 뒤로 숨기더군요. 이미 연기가 자욱한데 뭘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야, 이 사람들아. 담배 피울 거면 밖에서 펴. 생선의 냄새 배면 어쩔 거야.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덩치 좋은 남자 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장부를 펼쳐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글은 서툴러도 숫자만큼은 귀신같이 기억하는 게 제 장기였죠. 어음 한 장 잘못 보면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이 바닥이니까요. 한때는 사채업자들한테 멱살 잡히고 쫓겨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걸요. 점검을 마치고 단골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가게지만 국물이 진하고 주인 할머니 손맛이 좋아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후후 불며 먹는데 옆자리에 앉은 상인이 말을 걸었어요. 순자 형님, 아들이랑 합가한다며? 강남 아파트로 간다고? 부러움 반, 걱정 반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응. 영민이가 하도 조르길래.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좋겠다. 우리 아들은 용돈도 안 줘. 상인이 혀를 차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랄까요?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외제차가 생선 비린내 가득한 시장 입구에 서 있으니 어울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제 아들 영민이었어요. 42살, 제가 생선 비린내 풍기며 번 돈으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비싼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더군요.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더군요.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봤어요.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때는 생선 상자 옆에서 숙제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게 됐을까요? 영민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장부와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수산물 시세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기 전에 손수건으로 의자를 한번 털었습니다. 살짝 인상을 쓰는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어머니, 영민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 녀석도 다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끝이 찡해지는 걸 참으며 아들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함께 왔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리본이 달린 화려한 포장이었어요. 어머니, 맛있는 과일 가져왔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실에서 포장을 풀어보니 과일 아래쪽이 물러있더군요. 사과는 멍이 들어 있었고 배는 만지면 물렁물렁했어요. 반품 직전에 물건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요. 영민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매매 대금이 30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어릴 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 지수가 임신했어요. 손자예요, 손자. 영민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손자라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외로웠는데 손자까지 볼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손자를 안아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32살 시장 신협에서 일하는 청년이에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못 다녔는데 제가 장학금을 대줘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아이예요. 정 대리는 영민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아드님 사업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정 대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손자가 생긴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줘. 정 대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지만 제 눈치를 보며 물러났어요. 며칠 후
서류를 준비하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영민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우, 엄마. 제발 그 더러운 봉지 좀 버려요. 냄새나잖아요. 질색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봉지에서 낡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신협에서 대출 보증 때문에 쓰는 형식적인 서류야. 여기 지장 찍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효도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실행 및 채무 전액 상환 각서였어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어엉깡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거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저 글도 잘 모르는 늙은 어머니로만 알았던 거죠. 영민이는 서류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안 봤어요. 아유, 엄마 믿죠. 빨리 짐 싸요. 1초 만에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씁쓸했어요. 어머니가 주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다니. 믿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아마 후자겠죠. 어차피 늙은 엄마가 뭘 알겠냐는 거잖아요. 며느리 지수가 제 짐을 정리하다가 옷가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은 버리고 오셔야 해요. 냄새가 섬유에 박혔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를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당신은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니까 새로 사 입어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합가하면 달라지겠지. 정이 들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사 날짜를 잡으며 아들 부부가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모습이요. 마치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젊고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시장에서 같이 생선을 팔던 시절이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어린 영민이를 생선 상자 옆에 재우고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감, 영민이가 효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일까? 속삭이듯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봉지 안에 든 서류가 보험이 되어줄 거라고,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버리겠냐고 반쯤은 믿으면서도 반쯤은 대비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어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봉지를 놓을 수가 없는 걸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30년 살던 이 집을 떠납니다. 강남 아파트로, 아들 곁으로. 설레어야 할 텐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 쓰렸습니다. 40에 넘게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몸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시장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그 소리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구나 싶으니 괜스레 코끝이 찡하고 시큰해졌어요. 이사 당일 아침 저는 30년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세월이 흘렀더군요.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영감, 나 이제 아들 집으로 가요. 손자도 볼 수 있대요. 속으로 인사를 건네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옷은 다 버리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더군요. 그래도 검은 비닐봉지만은 꼭 챙겼습니다.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외투로 가렸어요. 아들이 서명한 그 서류가 들어있으니까요. 오후 2시쯤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번쩍번쩍한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낡은 외투에 꼬질꼬질한 캐리어를 끌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디 가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묻길래 1, 2, 0, 6호 간다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호텔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1206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사는구나. 손자도 곧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거든요. 3주 전에 눈물까지 흘리며 같이 살자고 하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요? 지수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되물으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 오기로 한 날 아니니? 문 좀 열어다오.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는 제 집인데요. 허락도 없이 왜 시어머니가 멋대로 쳐들어와요? 지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불과 3주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친정 엄마처럼 모시겠다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불청객을 대하듯 냉담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 영민이가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제 눈치를 보다가 아내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비굴해 보이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오늘 오시기로 한 날이잖아. 왜 그래? 영민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금세 꼬리를 내렸어요.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어머님하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나서지 마. 영민이가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찌질한 놈이었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아줬건만 제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꼴이라니요. 일단 들어오세요. 어차피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내쫓을 명분도 없네. 지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몸을 비켜 섰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캐리어를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비싼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거실에 앉을 자격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방은 저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지수가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막다른 곳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방이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꽉 막힌 공간에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났어요. 겨우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라고? 제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다른 방은 옷방이랑 서재로 다 쓰고 있어서 자리가 없네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쓰시면 돼요. 지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지수야, 이건 창고잖아. 사람이 어떻게 창문도 없는 곳에서 자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나가세요. 아, 맞다. 어머님 집은 이미 팔아서 갈 데도 없으시죠? 지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짠 각본이었구나.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연극이었구나. 눈물 흘리며 손잡던 것도, 친정 엄마처럼 모시겠다던 것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춤에 묶인 검은 비닐봉지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가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먼지 냄새 나는 창고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시멘트 바닥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 상자 옆에서 잠든 적은 있어도 내 자식 집에서 창고에 처박힌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 지금처럼 버림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민이와 지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소리였어요. 맛있는 냄새도 함께 흘러들어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저는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거든요. 물 한 잔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또 무슨 핀잔을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문득 노량진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경매가 한창이겠죠.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을 울리고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 비린내 가득한 시장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여제였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창고에 처박힌 귀찮은 짐덩이, 그게 지금 제 신세였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영감, 내가 이 꼴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사람 보는 눈이 밝았거든요. 지수를 처음 데려왔을 때 뭔가 석연찮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딱딱한 바닥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고 눈을 떴을 때 캄캄한 창고 천장이 보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도에서 지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플라스틱 그릇 하나가 바닥에 툭 놓였어요. 어머님, 아침이에요. 드세요.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여다봤어요. 시들어 빠진 상추 몇 장과 말라 비틀어진 찬밥, 쉰내가 풍기는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개밥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분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복수를 하려면 우선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어요.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한 숟갈 한 숟갈 삼켰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치우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 마치 감옥 같았어요. 아니, 감옥보다 못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최소한 하루 세 끼는 주잖아요. 허리춤에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효도계약 불이행 시 즉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실행 및 채무 전액 상환 각서. 영민이가 읽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참아야 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저한테 한 짓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어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되갚아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지에 넣고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복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지수야. 너한테 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주마. 그 다짐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창고방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지수는 하루에 딱 한 번 마치 사육사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듯 문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바닥에 툭 밀어넣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릇 안에는 늘 똑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들어 빠진 상추 몇 장, 말라 비틀어진 찬밥, 쉰내가 풀풀 나는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영민이와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틀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참다 못해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나 밥 좀 줄 수 없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문 밖에서 지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수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아까 아침에 드렸잖아요. 노인네가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안 좋아요. 그게 밥이니? 걔도 안 먹을 걸 주고서는. 제가 억울해서 한마디 했더니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불만 있으시면 나가세요. 아, 맞다. 갈 데가 없으시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찾아낸 낡은 탁상 달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빨간 펜으로 X자를 그었어요. 밥을 굶긴 날을 표시하는 저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X자가 4개나 찍혀 있었어요. 이 달력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얇은 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어요. 응, 그래. 나 어제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질렀잖아. 300만 원짜리 신상인데 역시 비싼 게 다르더라. 지수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자
병원비로 쓰라고 준 1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다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파리 갔다가 밀라노 찍고 올 거야. 완전 설레지 않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녹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휴대폰은 이사 오기 전에 해지해 버렸거든요. 지수가 어차피 집 전화 쓰면 된다고 해서요. 그것도 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2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져서 허리띠를 2칸이나 졸라매야 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게 느껴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영민이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창고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출퇴근할 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는 들렸지만 멈춰 서는 법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무정한 놈이었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수에게 기가 죽어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인 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창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지수 씨, 나야. 수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수아, 제 40년 지기 단짝 친구였어요. 노량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희로애락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합가한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사색이 되어 창고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더니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지금 친구분 오셨거든요. 절대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밥이고 뭐고 아예 안 줄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어머, 수아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꾀꼬리처럼 맑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표독스러운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윤자가 전화를 통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잠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전화 소리도 못 듣고 주무시나 봐요. 지수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능청스럽기가 뱀 같았어요.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지. 잠깐 보자. 수아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창고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주일 넘게 제대로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자 수아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윤자야, 세상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많이 아팠던 거야?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눈을 번득이며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독감을 심하게 앓으셨거든요.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제가 정성껏 간호했는데도 회복이 좀 더디시네요. 지수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도 참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지수 씨, 제가 맛있는 차 좀 내올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지수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틈을 타 수아가 소파에 앉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재빠르게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자야, 이거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 충전기도 같이 넣었어. 수아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안에 든 것을 만져봤어요. 작고 납작한 감촉, 휴대폰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른 외투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 기능 알지? 버튼 누르면 바로 녹음돼. 그리고 이것도. 수아가 주머니에서 초콜릿 몇 개를 더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장이라도 뜯어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입만 벙긋거리며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아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지수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과일 접시도 함께 가져왔더군요. 제가 있을 때는 시든 상추만 주더니 손님 앞에서는 생색을 내는 거였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산 비싼 수입 과일이에요. 어머님 드리려고 특별히 사다 놨던 건데 이모님도 맛 좀 보세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저 과일 한 조각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30분쯤 있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꽉 쥐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자야,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 또 올게. 수아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꾹 누르며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수의 얼굴이 귀신처럼 변했습니다. 싸늘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물컵에 물을 가득 받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셔야겠어요. 지수가 망설임 없이 제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고 옷을 적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니? 제가 물에 젖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식객이라고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지수가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이 휴대폰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창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 지수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켜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 준비가 된 거였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싶었지만 마른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수가 옷은 다 버리고 오라고 해서 몇 벌 못 가져왔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도 빨래를 못해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젖은 옷 위에 마른 외투를 겹겹이 걸치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지만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앞으로 지수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녹음할 거였습니다. 밥을 굶긴 날도 빼놓지 않고 계속 기록할 거예요. 증거가 쌓이면 그때 반격할 겁니다. 두고 봐라, 지수야. 내가 나한테 한 짓 한 푼도 빠짐없이 반드시 되갚아주마.
저는 이를 꽉 악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수아에게 휴대폰을 받은 뒤로 저는 지수가 하는 말을 모조리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지수는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이 하나하나 저장되고 있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탁상 달력의 X 표시는 어느새 30개가 넘었어요. 한 달에 열흘 이상 밥을 굶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거울이 없어서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손목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헐렁해져서 돌아갈 지경이었거든요. 창고방의 공기는 늘 축축하고 퀴퀴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밤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폐에 곰팡이라도 핀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허락할 리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승진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민이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면서요. 거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진짜 축하해. 역시 우리 남편 능력 있다니까. 다 당신 내조 덕분이야. 당신이 집안일 신경 안 쓰게 해줘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저는 창고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역겨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갇혀 굶주리는 동안 저 인간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파티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수아가 몰래 넣어준 초콜릿도 진작 다 먹어버렸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지수야, 문 좀 열어다오. 나 좀 살려다오. 저는 쉰 목소리로 문을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바닥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어요. 수아가 미리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외워두었거든요.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1205호인데요. 1206호 창고 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바꿔 다른 사람인 척 신고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겨우 말을 마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지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짐 정리하다가 물건을 좀 떨어뜨려서 소리가 컸나 봐요. 지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지수가 어쩔 수 없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할머니,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직원이 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괜찮아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긴요. 상태가 심각해 보이세요.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꺼내 들자 지수가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 시어머니예요. 제가 차로 금방 병원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수가 황급히 직원을 가로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지수의 차에 실려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까지 있으시네요. 보호자분,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렸어요? 지수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니가 원래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거부하셔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기운도 없었어요. 링거를 맞고 나니 그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 때문에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다신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계획대로 관리사무소 업무 일지에는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1206호 창고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었음. 이 한 줄의 기록이 훗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수는 저를 창고 방에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없던 자물쇠였습니다. 이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였어요. 완전히 감금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거가 하나 더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응, 맞아. 1억 거의 다 썼지. 쇼핑 좀 하고 여행 몇 번 갔더니 남은 게 별로 없네. 지수가 친구와 깔깔거리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휴, 말도 마. 그냥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돈도 다 떨어졌고 밥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1억을 다 탕진하고는 이제 쓸모없으니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요양원 비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싼데 알아봤어. 등급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대. 어차피 돈도 없으신데 좋은데 갈 필요 있니? 지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영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민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자기야,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님 말이야. 요즘 치매가 급격히 심해지신 것 같아. 지수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꾸 헛소리 하시고 어제는 나한테 도둑년이라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셨어. 나 무서워서 혼났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수한테 손찌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문에 귀를 대고 그 기막힌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그 정도야? 영민이가 충격을 받은 듯 물었습니다. 응. 이러다가 가스불이라도 켜놓으시면 큰일 나잖아.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 지수가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요양병원 말하는 거야?
응, 내가 알아볼게.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게 최선이야. 영민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고 저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하고 있었어요.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지수의 거짓말이 다 들통날 겁니다. 사흘 뒤 지수가 요양병원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요양병원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방문 상담 가능하시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면 사흘 뒤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쟤들이 나 요양원 보내려고 해. 어떡하지? 곧 답장이 왔어요. 걱정 마.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뒀어. 때가 됐어. 금요일에 거기로 갈 거야. 수아의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허리춤에 묶인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서명한 효도 계약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탁상 달력의 X 표시도 증거가 될 거예요. 관리사무소 기록과 병원 진단서까지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효도 계약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서류, 그리고 조건부 증여 계약 해지 통보서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이 서류들을 들고 나타나는 순간 지수의 세상은 무너질 겁니다. 두고 봐라. 이제 내 차례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굶주림도 참았고 모욕도 참았고 차가운 물세례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복수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요일,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였습니다. 기다려라, 지수야. 내 세상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마.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어요. 지수가 일부러 굶긴 거였습니다. 상담사가 왔을 때 더 쇠약해 보여야 치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문틈으로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사랑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인터폰에서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가 후다닥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창고 방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잠시 후 지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 푸는 소리가 철컥 났어요. 어머님 나가세요. 아시죠? 아픈 척, 정신 오락가락하는 척 연기 잘하셔야 해요. 실수하면 국물도 없어요. 지수가 제 귀에 대고 협박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로 나가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사였어요.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기운이 없어서 비틀거린 거였지만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상담사가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귀신이 따로 없었겠죠.
네, 식사도 거부하시고 제가 아무리 챙겨드려도 소용이 없어서요.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지수가 거짓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뻔뻔한 거짓말쟁이.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지수가 흑흑거리며 울먹였습니다. 연기력 하나는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척했어요. 치매 환자처럼 보이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수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세요?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김순자님을 뵈러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요? 변호사가 여길 왜 와요? 지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어요. 3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눈빛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수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50대 중반의 중후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 남편이 살아생전 친동생처럼 믿었던 분이었어요. 그 옆에는 수아도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김순자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명함을 받아드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때 영민이가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현관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라니요? 요양병원 상담사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있는 힘을 다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냄새나는 창고방이 아닌 환한 거실 한가운데 당당하게 섰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지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거실 테이블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 변호사가 얼음처럼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서명받았던 효도 계약서였어요. 효도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실행 및 채무 전액 상환. 기억나시죠? 영민 씨가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톡톡 가리켰습니다. 영민이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대체 뭔데? 영민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읽지도 않고 도장 찍은 그 서류다. 30억 빌려줄 때 내가 서명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조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억 원 증여할 때 지수가 서명한 계약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제3조. 증여금 1억 원은 김순자님의 부양 및 병원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위임한다. 수증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부양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 이 계약 지키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수를 쏘아봤습니다. 지수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정말이에요. 지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정말요? 그럼 이건 뭡니까? 김 변호사가 낡은 탁상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눈물을 삼키며 X 표시를 했던 그 달력이었어요. 이 수많은 X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식사를 굶긴 날입니다. 3개월 동안 무려 35일. 한 달에 열흘 이상 노인을 굶기셨군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민이가 달력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그래, 사실이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지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같은 분은 정신 좀 차리셔야 해요. 이어서 철퍼덕 물 끼얹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식객이라고요. 녹음 속 지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영민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소리냐고? 영민이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월 15일 1206호 창고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고열 증상, 응급실 이송 권고했으나 보호자가 완강히 거부. 김 변호사가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영양실조, 탈수 증세, 저체온증. 이게 잘 모셨다는 사람의 성적표입니까? 김 변호사가 진단서를 지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푹 떨구고 바닥만 응시했어요. 요양병원 상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사가 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상담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수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용서? 3개월 동안 창고에 가둬놓고 굶기고 물 끼얹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금 1억 원은 김순자님의 부양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요? 그건 제 통장에 들어온 제 돈이잖아요. 지수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양 목적으로 위임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 구입하고 유럽 여행 갔죠? 그게 노인 부양비입니까? 김 변호사가 지수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써버렸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형법상 유기 및 학대죄도 성립합니다. 김 변호사가 형사 고소장을 테이블 위에 쾅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 저를 창고에 집어넣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수아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윤자야,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수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어요. 30억짜리 아파트, 그것도 돌려받아야 했으니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영민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동안 삼킨 눈물이 이제야 복수의 칼날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상담사가 황급히 떠난 뒤 거실에는 우리 4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수와 영민이, 그리고 저와 김 변호사.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효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30억 원 전액 상환 청구 소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영민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억 전액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 제5조를 다시 읽어드릴까요? 수증자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증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민 씨, 어머니를 성실히 부양하고 존중한다는 조건으로 30억을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고 굶기고 학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영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미 어제부로 이 아파트의 가압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30억을 현금으로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지수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창고에 갇혔을 때 지수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었죠. 갈 데 없으시죠? 그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였어요. 그건 내 사정이지. 나를 창고에 가둘 때는 내가 어디서 살든 상관없었잖아.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수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때 영민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정말 잘못했어. 영민이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지수가 엄마를 잘 모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영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몰차게 손을 뒤로 뺐어요. 내가 3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창고 문을 열어봤니? 엄마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적 있어? 모른 척한 건 방관이야. 방관도 죄란 말이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민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겠죠. 참고로 두 분께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게 뭐죠? 지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3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수와 영민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앞 상가 건물. 시가 50억 원. 소유자 김순자. 김 변호사가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읽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시가 30억 원. 소유자 김순자. 두 번째 등본이었어요. 영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 주택. 시가 40억 원. 소유자 김순자. 김 변호사가 3장의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영민이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재산이에요? 네. 합쳐서 약 120억 원 상당입니다. 월 임대 수익만 5천만 원이 넘죠. 김순자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40년간 도매업을 하시며 이 모든 걸 읽어내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둘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비린내에 절어가며 손이 트고 갈라지며 허리가 휘어가며 번 돈이었어요. 지수와 영민이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1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억은 시험이었지. 저는 지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돈만 보고 달려드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야. 남편이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 지수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너는 그 시험에서 아주 처참하게 떨어졌어.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빵점짜리 며느리. 아니, 인간 실격이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어요. 내 돈 수십억, 수백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그 정성을 너희가 짓밟고 모욕했어.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영민이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영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계신 줄. 알았으면 달라졌겠니? 돈이 많으니까 효도하고 돈이 없으니까 창고에 가두고 그게 내 효도야?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영민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영민이가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약하게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윤자야, 이제 가자. 여기 더 있다간 병나겠다. 수아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횡령죄, 배임죄에 더해 특수폭행 및 노인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곧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지수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경찰이요? 제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학대 정도와 기간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민이가 애끓는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3개월 만에 들이마시는 복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상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냄새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윤자야, 잘했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3개월을 버텼니? 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휴대폰 안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3개월 동안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굶주림도 견뎠고 모욕도 견뎠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견뎠어요. 그 모든 고통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영감, 나 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왠지 쓴맛이 났습니다. 아들의 울부짖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애가 원래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지수한테 휘둘려서 저렇게 된 건데 내가 너무 매정했나? 윤자야, 무슨 생각해?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로비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3개월 만에 제대로 느끼는 햇빛이었어요.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다. 김순자, 너는 살아남았어.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김 변호사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창고방의 캄캄한 천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죠. 윤자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몸 좀 추스르고 나서 다음 일을 생각하자. 수아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쉬고 싶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너무 편안하게 푹 쉬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도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어요. 3개월 동안 빠진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던 얼굴에 살집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아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시장 이야기도 들려주고 옛날 추억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윤자야, 시장 사람들이 다 내 걱정했어. 어디 아픈 줄 알고. 수아가 포도를 까며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고 했지. 자세한 건 말 안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매일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노인학대 및 특수폭행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됐어요. 김 변호사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영민 씨는요?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학대에 가담한 건 아니라서 지수 씨보다는 가벼운 처분이 예상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수가 구속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학대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각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구치소에 갇힌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저를 창고에 가뒀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였어요. 통쾌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허무한 거였나요? 지수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누군가가 감옥에 간다는 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내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 이젠 전 며느리가 되겠군요. 열흘쯤 지났을 때 영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영민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기운 없고 축 처진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시간 내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아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얼굴을 보면 3개월 동안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 내일 오후 3시에 이 호텔 로비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영민이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열흘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양복 대신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민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영민이가 제 앞에 와서 멈춰섰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졌어. 아들 자격이 없어. 영민이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 사람들 다 본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우리는 로비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엄마, 나 지수랑 이혼하기로 했어. 영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수가 구속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에서도 징계받았고 이 일이 소문나서 부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됐어. 영민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승진해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군요. 샴페인 파티하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가압류 풀고 매각 절차 들어갔어. 빚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 화려하던 45평 아파트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건데?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원룸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다시요. 사회초년생 때처럼 월급 아껴가며 살아볼 거야. 영민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수한테 완전히 휘둘리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던 거야. 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지수 비위나 맞추느라. 영민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 돈 30억, 아니 12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엄마 마음을 내가 짓밟은 거잖아. 그게 제일 큰 죄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영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진심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어. 그냥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속죄할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갚을게. 영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3개월 전 창고에서 이 햇살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요?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민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기대한 건 돈이 아니었어. 효도도 아니었고, 그냥 가끔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아프진 않냐, 그 말 한마디면 됐어. 영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넌 그것조차 안 했잖아. 3개월 동안 창고에 갇혀 있는 엄마한테 밥 한 끼 챙겨주는 건 고사하고 문 한 번 열어보지도 않았어. 영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제일 서러웠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영민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예전에 부드럽던 손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용서 못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그래도 나는 엄마 아들이야. 죽을 때까지 엄마 아들이야. 영민이가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분노, 서러움, 배신감.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모정. 미워도 미워도 끝까지 미울 수 없는 게 자식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영감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저보다 더 화가 났겠죠. 하지만 결국엔 아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영감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화가 나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엔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감,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기회는 줄게. 영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달라졌는지 두고 볼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영민이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꼭 그럴게. 반드시 보여줄게. 영민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영민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 제삿날 기억하지? 다음 달 15일이야.
그날 노량진 시장와 아버지 산소같이 가자. 영민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엄마. 꼭 갈게. 반드시 갈게. 아버지한테도 사죄드릴게. 영민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 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 일어서야 해요.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인생이니까요. 아직 용서하기엔 이르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빛이 커져서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출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기다려볼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창고 방에서 이 노을을 볼 수 없었다는 게 새삼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정말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노량진 시장에 가봐야겠어요. 오랫동안 비워둔 내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량진의 여제가 마침내 드디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남편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 잡채, 동태전. 40년 동안 해온 솜씨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칼질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작년 제삿날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함께 지냈는데 올해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아침 9시 영민이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손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밀었고 눈빛에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왔어. 영민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원묘지였어요. 차 안에서 영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퇴근하고 나서 봉사활동 다녀.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야. 어르신들 얼굴 보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창고에 갇혀 계셨을 때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못 드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어르신들 도시락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내가 엄마한테 그랬구나 싶어서 저는 영민이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영민이가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왔습니다. 엄마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남편의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영감, 저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죠?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 꼴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영민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영민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진짜야? 응. 내 아버지도 저 위에서 그러길 바라실 거야. 가족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거 영감이 제일 싫어하셨잖아. 저는 남편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 얼굴 보러 와. 바빠도 핑계 대지 말고. 당연하지. 매주 갈게, 엄마. 영민이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데리고 와. 이번엔 엄마 눈으로 직접 보고 허락할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수 같은 며느리는 2번 다시 만나면 안 되니까요. 알겠어, 엄마. 꼭 그럴게. 영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노량진 시장에 들렀습니다. 6개월 만에 복귀였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긋지긋했을 그 냄새가 오늘따라 반가웠어요. 어머,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 오셨다. 시장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몰려왔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하며 어디 아팠냐고, 왜 이렇게 야위었냐고 물었어요. 좀 아팠어. 이제 괜찮아.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자야, 드디어 왔구나.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진열대, 비어있는 수조들.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두었더니 황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로 진열대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었습니다. 정 반장이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장님,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셨던 거예요? 응, 좀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 다행이네요. 사장님 없으니까 시장이 횡하더라고요. 정 반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한 동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 고등어가 제일 싱싱하다니까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어요.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비린내 진동하는 이 시장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영민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손에 따뜻한 호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이거 먹으면서 쉬어. 퇴근길에 사왔어. 영민이가 호빵을 건넸습니다. 저는 호빵을 받아들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퇴근길에 일부러 들른 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는 가게 앞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호빵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시장 골목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들과 나란히 앉아 간식을 먹는 일상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봐야 알게 되더군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봐.
새 회사 도전하는 거야. 그래, 잘 되면 좋겠다. 열심히 해볼게.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 거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이제 알았어. 영민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되찾기 어려우니까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호빵의 단 냄새와 생선의 비린내가 뒤섞였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어쩐지 정겨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창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아들과 나란히 앉아 호빵을 먹고 있어요.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학대와 횡령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지수가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에 가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어요. 미움조차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30억 아파트는 매각되어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15평짜리 작은 빌라였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남는 돈은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 급식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감,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앞으로도 잘할 거야. 73,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노량진의 여제는 쓰러지지 않아요. 비록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살 위에 다시 꽃이 피어날 거예요. 지난 6개월은 지옥 같았지만 그 지옥을 통과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가 옆가게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였어요. 저는 빈 호빵 봉지를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영민아. 집에 가서 밥 해줄게. 응, 엄마. 영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길은 아직 멀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120억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손님들과 실랑이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겠죠. 그게 제 삶이니까요.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삶이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꼭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저처럼 늙은 할머니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